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장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여러분 다 알듯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프트웨어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프로세스는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인구와 인류사의 발전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이 1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와트의 증기 기관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든 국가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혁신을 적용하고 또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독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강대국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에 와 있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증기기관과 그다음에 증기기차입니다. 기존의 인간의 노동력이나 가축의 근력 내지는 바람, 자연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증기선, 증기철도, 그다음에 방적기도 증기기관. 그러니 당연히 생산성이 기존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 1차 기계혁명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두고 작업자들이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기 동력으로서 에너지 동력으로서 증기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증기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커다란 증기기관이 있고, 그 증기기관에 가까운 곳에 장비들을 위치시켜야 했고, 작업자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나오다 보니까 길게 컨테이너 벨트를 설치할 수 있었고, 작업자의 동선을 최적화해서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1, 2차가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을 대신한 거라 그러면 3차부터는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인터넷이 개발되고, 모바일 폰이 확산이 되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3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되 더욱 발달된 인공지능, 로봇 기술, 3D 프린팅,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생명공학이나 뇌과학까지 각각 분야별 발달하던 기술들이 서로 융합함으로써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기술 간의 융합,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도 허물어졌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물질세계의 기술이라 디지털 기술, 생명공학 모든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함으로써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올 것인가? 아니면 왔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모든 산업 분야별로 다 다르지만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화가 진행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음반 가게에 가서 CD를 사던 것을 지금 음원으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유통되고 있고, 도서도 서점보다는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고, 더욱이 지금은 이북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과 다른 디지털, 자산의 디지털화나 프로세스 디지털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거는 테슬라가 2012년에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내보여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면 30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전기차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별로 효용이 없다고 들었었는데, 근데 한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자동 주행 기능을 테슬라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를 갖고 소비자들은 완전 새로운 차가 된 거죠. 자동 주행하는 차를 어느 날 갑자기 갖게 된 거예요. 하드웨어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으로 고지식하고 이런 영역이 금융권. 금융권에서도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디지털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피어2피어 금융인데요. 은행의 역할이 뭐냐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엮어주고 서로 못 믿으니까 은행이 일부 보증을 하면서 그 둘을 사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인데, 그걸 꼭 은행이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이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대신하는 것.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던 과거에 그러니까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이거와 유사하게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기업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그 플랫폼이 얼마나 이 기업은 은행처럼 보증을 해주진 않습니다. 꼭 빚을 갚을 거야 이런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업은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대방의 돈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상세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투자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그래서 현재 여기 나오는 랜딩클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250만 원이 있다면 100명한테 나눠서 투자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가지고 가서 250만 원을 100명한테 투자해 주세요. 분산해서 미쳤다 그러겠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로의 전환이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 만드는 거에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라는 의류회사 브랜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런칭이 된 브랜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죠. 그럼 2위는 누굴까요? 워렌 버핏? 아닙니다. 이 자라의 회장이 2위입니다. 심지어 잠시 동안 1위를 넘어서서 세계 1위의 부자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 이 자라의 회장인데요. 이 자라는 의류 저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패션을 굉장히 추구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젊은 층들을 위한 의류 브랜드인데, 통상적으로 의류는 고객으로부터 뭐 수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들을 구하고 그리고 생산을 해서 매장에 올라가기까지 통상 9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자라는 IoT나 아니면은 소셜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그 기간을 3주로 단축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3주로 단축해서 무엇이 가능하냐? 다른 기업들의 내년도 팔 상품을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자라는 50%만 만들어 놓습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품을 제값을 받고 파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른 업계에 비해서.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많은 뭐 소셜 쪽을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빅데이터 활용한 물류혁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GE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GE는 얼마 전에 이제 가전을 아예 중국에 팔아버렸고, 우리는 이제 소비자 이쪽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원래 하던 뭐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에너지 터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중장비 그 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죠. 근데 이 기업은 어떻게 디지털을 하냐?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비행기가 하루에 평균 3번 정도 이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착륙할 때마다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정비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그 비행기가 오늘
얼마나 연착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G의 엔진을 달고 다니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상에서 이미 센서들이 감지해서 이 비행기 이 부분이 좀 이상할 것 같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부품, 요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 미리 갖다 놔주세요. 한번 내려오면 바로 수리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항공회사에도 많은 이득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지보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인데 풍차,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커다란 풍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역 아니면 바람의 속도, 바람의 방향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풍차 이렇게 집단을 형성할 때 풍차는 어디다 놓는 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고 풍차의 높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 지역은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도는 속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각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걸 이제 최적화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20%의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업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기존 산업의 혁신이든 기존 산업을 하여튼 바꾸는 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화는 인터넷이 잘 되는 그런 선진국이나 이런 잘 사는 국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엠페사라는 거는 케냐, 아프리카죠. 인터넷은 없지만 2G 모바일 폰은 국민의 한 80%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평균. 그래서 그리고 모바일 폰도 2G가 많겠죠. 스마트폰 한 15% 정도 보급률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을 겨냥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케냐 같은 지역은 전기도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고 국민의 4분의 3은 전기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니까 당연히 금융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돈을 벌어서 일할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도둑을 맞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보관해 놨는데 남편이 어느 날 쓱 들고 나가버리고 애 학비를 못 주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겠죠. 그것을 모바일 폰에다 입금할 수 있는 어떤 여인이 뭐 입금하는 건지 출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바일에다 돈을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학비가 됐던 뭐 병원비가 됐던 친구에게든 간단히 번호만 쳐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한 겁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뭐 우간다,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케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사용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고객들이 사실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집에 전등을 켜거나 아니면 핸드폰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태양 전지, 배터리를 빌려주는데 그분들의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할부로 핸드폰으로 매일 갚을 수 있게 해주고 못 갚으면 그러면 충전이 안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또 최근에는 기존의 금융권은 별로 관심도 없어서 그 사람들 돈 뭐 하루에 1불, 2불 버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러다가 몇 년이 쌓이면서 엠페사로 돈이 많이 모이니까 기존의 은행권이 붙어서 협력을 통해서 돈을 대출하고 저축하고 이런 완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들이 은행들이 막 붙기 시작했고 실제로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는 커다란 비즈니스 기회가 되면서도 위기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는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굉장히 촉발될 것이다. 생산성이 급증할 것이다. 물론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그런 기대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슈화된 데는 작년까지도 저희는 크게 시끄럽진 않았죠. 전체적으로. 그 이유는 올 초에 세계 현안을 다루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그 경제 포럼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현재 경제 현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도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 그만큼 성장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장은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미 디지털 리더들이 전체 마켓 쉐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전체를 합한 것보다, 그리고 이익은 더 많이 가져가고, 이것은 기술로 인한 혁신 발전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보다는 자본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고객들한테 정보가 굉장히 빨리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파이는 점점 더 커지겠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커지지만 나의 조각은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지금 플랫폼이라는 것이 아까 금융의 P2P 금융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플랫폼이죠. 우버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택시 한 대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작은 학고방 하나 가진 거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로 날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8월에 재밌는 플랫폼이 하나 나온다고 이제 선전이 나오는 걸 봤는데, 헬스클럽에 관한 겁니다. 운동시설. 그래서 운동시설과 개인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되게 불편했던 점이 뭡니까? 회사 근처, 집 근처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연회원을 끊어야 된다는 거. 근데 매일 가진 또 못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중간중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아이디어는 연회원 없이 내가 있는 위치 언제 어디서나 근처에 있는 원하는 종목의 운동시설을 일일 단위로 끊어서 회 단위로 끊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매칭시켜주는,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헬스클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금 시대에서 또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고객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다, 밀레니얼 세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우측의 그림을 보시고 디지털 카메라가 있네, 디카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디지털 세대 아니십니다. 디지털 세대는 그냥 카메라가 있네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잘 알고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헬스클럽 연계 같은 경우도 요새 젊은이들도 운동에 관심이 많고, 편리한 거, 내가 필요하면 바로 받겠다는 거, 그런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컨셉이라고 보는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했던 세대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소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제조사가 말하는 것보다는 안 믿어도 그들이 말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네에 치킨 가게를 내도 블로그에 옆집 언니가 글을 올린 것처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 난 누구랑 밥을 먹었어, 뭘 샀어, 어딜 갔어,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민감합니다. 물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민감하고, 우리 물건 살 때 비교 안 하고는 안 사죠. 가격 비교 안 하고는. 그리고 또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뭔가를 해달라는 즉시성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새 사용자들은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요구한 걸 바로 해주고, 아니면 퍼포먼스도 더 빨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잘 만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또 그 일환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제품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우리 제품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광고도 그렇게 했죠. 우리 MP3는 뭐 1기가를 가지고 있어서 곡을 1000개는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고객들은 지금은
고객 관점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애플이 2001년에 아이팟을 처음 내놓고 한 광고 문구가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고 그의 경험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였죠. 그래서 고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하기를 좋아하고 본인의 피드백을 막 자기의 의견을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로 고객 접점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들 그 접점 간의 일관성이 또 유지돼야 되고 그 피드백이 나오셔야 되니까 바로 또 반영해서 그들에게 다시 제품으로 가야 되고 이런 요구 고객의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모든 기업이 가져야 될 속성 중에 하나는 데이터 기반 혁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라나 G 모두 고객의 데이터는 소셜로부터 또 매장으로부터 뒷단 물류 생산의 데이터들을 IoT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수집해서 그걸 분석해서 실제 고객의 수요부터 그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창의적인 몇몇의 디자이너가 다음번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는 맞출 수가 없겠죠. 고객의 빠른 니즈와 계속 변화되는 니즈에 대응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결국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 비즈니스가 다 공통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제공을 하려다 보니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협력하는 혁신이 필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화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내용으로 먼저 제품을 만들고 추후에 글로벌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스타트업의 85%가 전 세계 스타트업의 85%는 첫날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때 어느 지역을 타겟팅 할 거냐도 과거에는 거기 가면은 세금이 좀 적나? 뭐 이런 라든가 아니면은 고객이 좀 많을까?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지역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되어 있나? 데이터가 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지능형 아무리 케냐라도 지능형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의 기준도 달라질 거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또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업의 그 뭐 S&P 지수 500 기업이라든가 포춘 500대 기업에 체류하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60년이었다면 지금은 15년, 10년 이렇게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 계속 들고 들어와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존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존이 처음에 이제 지금은 아무거나 다 팔지만 책을 온라인 서점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마존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오프라인 서점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또 아마존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책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북을 만든 거죠. 유통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스스로의 비즈니스에 계속 혁신하고 최근에는 오프라인 도서 판매점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된다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우리 소프트웨어 조직은 우리의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 분석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관리하고 뭐 프로젝트 관리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말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요건을 4가지로 모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프로세스 개선을 할 때, 프로세스 변화를 할 때 그 이유는 품질 납기 내지는 코스트 3가지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코스트보다는 품질은 물론 맞춰야 되고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납기라기보다는 스피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속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코스트라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핏 크리에이터로서의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프로세스 자체를 스마트하게 하는 스마트 프로세스.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IT 조직에 몸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직은 지금 저 중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품질입니다. 소프트웨어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코드 라인 수만 따졌을 때도 그래프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나온 1968년에 비해서 2000년에도 월등하게 높아졌고, 지금은 더 핸드폰 안에도 엄청난 라인이 옛날 OS 360 이런 메인프레임보다 더 큰 컴퓨터를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각각 단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융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잡도는 더 높아질 거고, 제품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 관점에서, 고객이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런 전체 플로우를 엮어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복잡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고객은 다양한 접점으로 일관되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죠. 이해관계자도 당연히 많아지고, 거기다 사물 인터넷으로 부터 오는 센서 데이터들, 그리고 동적인 상황을 인지해 주길 바라는 거.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복잡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기술, 공학적인 기법들이 적용되지 않으면 품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의 품질 요건으로 생각한 건 저는 개방성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류를 떠나서 아까 터빈 이런 에너지 빼고는 사실 앱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앱 경제에서 리더들과 그 다음에 뒤처지는 군들을 비교했을 때, 리더들은 자신의 시스템을 보안이라는 이슈로 꽁꽁 묶어두기보다는 오픈을 함으로써 93%가 오픈을 함으로써 이러한 그 실제 매출의 이 향상이라든가 고객 만족의 향상 같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뒤처지는 앱 경제에서 좀 뒤처지는 기업들은 실제로 오픈하는 이율도 적고 그거로 인한 베니핏도 굉장히 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엔드 투 엔드로 생각해봐도 기술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그렇다면 협력의 관건인데,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오픈 아키텍처여야 되고, 상대방이 내 거를 잘 갖다 쓸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상대방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IT 시스템들이 인하우스로 개발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아키텍처는 뭐 하다못해는 아니죠.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삼성전자의 프린터, 또 다 앱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오픈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에코시스템에서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붙어서 개발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품질에서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큐리티 이슈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비즈니스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뽑혔던 부분도 이 뭐 사이버 어택이라든가 데이터 조작이라든가 뭐 가용성 관련한 이슈가 평균 지점 이상으로 굉장히 비즈니스의 리스크다, 이 부분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품질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이 더욱 중시되어야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사용자 경험입니다. 우리는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사항 명세를 되게 완전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조등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가 전조등을 켤 수 있어야 되고 끌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능적인 요구사항 외에도 어느 정도 밝아야 되고, 얼마나 멀리 비춰야 되고, 그 폭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각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빛의 밝기, 뭐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한 비기능적 품질 요구사항들도, 얼마나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명확히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고객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자동차가 앞을 비추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차 중에 일부는 이미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주차를 하려고 뺑글뺑글 도는 곡선을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을 비치는 그
전조등이 의미가 있습니까? 짜증이 팍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많은 자동차들은 이런 경우에 각도를 조정해서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앞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은 비기능적인 거 당연한데 상황까지 인지해라. 내가 뭐 하고 있고 언제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 사항에 대한 명세하는 기술이나 이런 뭐 검증하는 크리테리아도 이거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이미 표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옛날에 ISO 91266으로 품질의 매트릭을 뭐 성능 기능뿐 아니라 뭐 다양한 속성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새로 나온 25010에는 이런 상호 운영성이라든가 시큐리티가 부각돼서 크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성이라든가 사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어 있고요. 사용 품질에 대해서도 더 강화돼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표준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이라는 거는 산업을 리드한다기보다 산업 장벽으로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후발주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서두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질 관점에서는 다음으로 내가 제품 품질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제품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하거나 결국은 어딘가에 납품을 하거나 같이 만드는데 협력에서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라도 그런 15일 안에, 21일 안에 모든 자재가 수급이 돼서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전략적인 협업 관계가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뭐 섬유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공급자들하고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서로 다른 회사지만 약간 하나의 회사처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다는 건데 소프트웨어에서도 그 신뢰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결국은 그래서 네가 만든 제품만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과정도 봐야겠다라는 게 그래서 프로세스가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뭐 미국의 국방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더 특정 도메인 특화돼서 자동차 야, 네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테스트하면 안 되고 라인들, 분기들 다 해야 돼. 이런 기준들을 구체적인 어떤 공학적인 기술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기법들을 적용하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하고 있는 게 추세고요. 뭐 자동차뿐 아니라 의료니 뭐 선박이니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각 산업별로 제대로 일을 한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할 거니까 그 중간 과정까지도 그 중간 과정의 품질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지금 SP 심사 모델도 있죠. 그래서 국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 국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SP 인증 모델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피드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야말로 속도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앱 경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룹과 뒤처지는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타임 투 마켓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그것이 고객 만족, 그 다음에 매출로 이어지더라.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빨리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객은 자주를 원해요.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아마 테슬라 자동차도 어느 날 전기차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주행 기능이 들어왔잖아요. 아마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새로운 부가 기능들을 계속 요구할 거고 그 기능들이 내일 아침이면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제품의 핵심을 담당하게 되면서 빨리 첫 번째 버전을 빨리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고 리스크, 위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중요해지니까 요새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 애자일의 원칙들이 실제 굉장히 전통적으로 되게 보수적이었던 금융권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빨리 딜리버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세스적인 큰 차이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었고요. 프로세스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운영하는 조직도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계속 뭔가를 개선해서 계속 내보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테슬라의 자동주행 기능이 들어간 걸 유지보수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새로운 제품의 개발일까요? 애매해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엮은 어프로치들 그런 것들이 중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 창출 부분인데요.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지원 도구, 우리는 지원 조직이야.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려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코스트 센터야 라고 하고 야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잘 팔아야지 라고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조직이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도 이 프로핏 크리에이션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제공해 줄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GE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뭐 발전 설비나 이런 설비들 뭐 엔진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임에도 이렇게 주창했죠. 우리는 세계 탑 10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 이야기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동일한 기계를 가동률을 굉장히 높이면서 효율은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퍼포먼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조직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요구사항 마케팅이 써주는 거잖아. 아니면 업무 부서가 써주는 거야. 써주면 나는 빨리 만들어주면 돼. 결함 없이.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주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 나도 그거 안 써줬잖아. 스펙에 없던데 그게 왜 결함이야? 신규 요구사항이지. 그건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객 접점에서 실제 고객들의 원함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프로핏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소프트웨어 조직 스스로도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조직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CIO나 전산 조직들이 외부의 솔루션, 자기 잘 나가는 솔루션들 도입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영업회의에서는 CIO 오면 그냥 얘기도 하지 말고 집에 가 그냥 따로 날 잡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국내 상황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CIO가 점점 배제되고 이미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밖으로 지금 하던 일 계속 하려고만 해. 새로운 거 협업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지금 기술의 수준이나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을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전문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그거를 협력하고 융합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디스럽트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된 그런 것이 또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프로세스입니다. 1분 남았네요. 이거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기보다는 프로덕트 자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스마트하게 해보자.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같은 개념이겠죠. 여긴 두 가지 크게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인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인터넷 세대들이 그들의 창의력과 그다음에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플레이스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더욱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과거의 일부 학계나 일부 산업계에서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결함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형상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예를 들면 요구사항 추출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이제 누구가 중간자게 하는 게 아니라 자라처럼 소셜미디어나 뭐 IoT나 각종 센서 데이터들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혁신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말씀은 소프트웨어 공학이 지금 출현한 지 약 50년이 되었습니다. 1967년, 68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급격한 성장이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컨퍼런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유럽에만도 10,000대의 컴퓨터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속도로 성장하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50년 동안 기업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노력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위기보다는 기대로 이제 기회로 접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메인이 무엇이든 어떤 산업에 있던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향후 50년 까지 이루어질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 그다음에 여러분 기업, 여러분 개인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